지금 탄핵 후에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는 하나의 여론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북한을 가깝게 하는 것이 그와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사항입니다. 그게.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만 진실해야죠. 베트남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이나 나중에 이제 킬링 필스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킬링 필스 뭐 문화혁명 때 그다음에 무슨 대약전 운동이다 그래가지고 뭐 2천만 죽이고, 문화혁명 때 뭐 이렇게 수천만 또 죽고, 베트남 사람들은요 1000년 전부터 게릴라 활동을 한 동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습니다. 그건 했겠죠. 정치범 뭐 일주일씩 교육시키고, 응? 그다음에 뭐 악질들 뭐 이렇게 전쟁을 했으니까. 그러나 저는 한국에서는 고약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혁명 때 나중에 킬링필스까지 얘기까지 하죠. 75년에 폴포트라고 크메르 루즈라는 데 정권을 이념 전쟁은 없었나요? 월매랑 월남 사이에 이념 대립은 없었나요?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니 봉건주의 잔당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알았습니까? 쿠데타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하고 해가지고 아까도 했잖아요. 뭐 별 하나면 10,000불 이상 수입이 잡히는데, 응?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언제쯤 정착될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 자유민주주의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미국이 독립을 하고 이제 세계 역사를 다 위대한 철학자들, 석학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참 제가 보기에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운이 좋을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왜 나올까? 세계 지식인들이 베트남, 미국 독립할 때 다 거기 모였던 것 같아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에서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아담스 2대 대통령. 아담스 2대 대통령은 벌써 18세기에 유럽 사람들이 전부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라. 아주 그걸 큰 소리 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링컨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그 남부의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그냥 밤잠 안 자고 하니까 가까운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이 지금 노예들 있고 그러니까 참 살기 편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에는 이제 노예도 다 없어졌고 남쪽에 있는데 집에서 일할 싼 돈 조금 받고 일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고 뭐 그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냥 거기서 버는 돈이 그냥 자기가 농사지어서 버는 돈보다 많고 하니까 서로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단 한 명의 노예가 미국에 있으면 그 한 명의 노예까지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기는 오래 걸려요. 우리는 예외적으로 행운인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초대 대통령을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하고 한 거는 정말 인류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일어난 거를 그 다음에
월남 그 고딘디엠 대통령이나 그 쿠데타 해가지고 정권 잡은 사람들이 정말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과업이었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리고 월남 국민들 책임 많죠. 아니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부하를 갖다가 돈 받고 제대시켜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거기다가 미국에서 월급 주는데 미국을 그렇게 미국이 그때 뭐 1,400억 불인가 돈을 썼는데 월남전에 요새 돈으로 하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런 포럼도 많이 하고 하는 거는 저 왜 베트남에 영웅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건 베트남들 영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대사 근무할 때 20년 전에 장관은 보니까 11살, 12살 때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13살, 14살에 게릴라 참여한 사람은 아주 똑똑해도 장관이 못 됩니다. 차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된다 하면 다 죽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많이 속여가지고 정권을 잡느냐에 달려 있어요. 모택동, 김일성, 그 폴포트, 나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느냐에 달려있지 베트남 공산주의는 편의적인 공산주의였어요. 그래서 월남에서 집단농장을 합니다. 아까 도이모이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 했는데 75년부터 해서 무슨 전쟁 정리하고 나서 이따가 또 집단 농장제를 도입을 했는데 10년 후에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모든 국민 중에 60%가 항상 굶주리는 상태. 항상 굶주리는 상태. 그래서 도이모이 개혁 개방을 하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 할 때 와서 한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했느냐 와서 보고 미국하고 무역협정 해가지고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18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본국 친척들한테 보내주는 송금액이 1년에 130억 불인가 140억 불입니다. 130억 불 또는 140억 불이면은 대충 잡아도 3, 4천억 불 수출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아니면 2천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공산주의를 하겠다.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베트남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또 하나 김정은인 전 악마 중에 악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의사진행 발언 조금만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베트남을 이해할 때는 그 베트남의 민족성에 대해서 사실 이게 조금 더 깊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중국과도 다르고 북한과도 다릅니다. 그 민족적인 결속이 상당히 강합니다. 서울대에도 베트남 유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 간의 그 유니티가 정말 강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자유베트남하고 월메이 전쟁하긴 했지만 전쟁 끝나고 나서 민족적인 유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사회주의 시스템을
선택했기 때문에 국가적인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면서 새마을운동 정책들을 이렇게 도입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사님께서 그런 일들을 또 주도해서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호치민이 여러 가지 랭귀지 많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처음에 질문한 학생이 사실 한국인이 아닙니다. 중국인이에요. 중국인이고 5, 6개 국어 하는 친구인데, 중국인 친구가 또 그런 질문을 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예, 오늘 대사님 질문 교육 잘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안전운동 명예 총재로 있는 전정환입니다. 애벽 육군 대령이고 제가 월남전에서 1년간 전투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우리 여성 분의 질문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대사님이 답변한 과정에서 제가 월남에서 1년간 전투를 하면서 느낀 과정에 좀 괴리가 있어서, 여기에 오늘 오신 분들이 어떤 편차를 가지고 공산당들이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지 부드러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신무장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앞으로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제가 현지에서 겪은 사람으로서 대사님의 질문 답변 자료에 좀 보강을 하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정이 정치, 경제, 이 심리전 모든 상황이 당시에 월남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1974년도 우리가 8년 8개월간 32man 4,684명이 월남 전투에 참가하고 5,999명이 전설하고 11,232명이 부상을 당하고, 지금 현재 고엽제 앓고 있는 사람이 한 1만 명이 지금 앓고 있어요. 이거 지금 그 당시 우리가 가서 기여한 게 엄청납니다. 그런데 74년도 적파 통일이 됐습니다. 월남이. 지금 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만,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가 꺼졌구나.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서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우리 보수, 저는 진보 보수를 잘 안 씁니다. 망국이냐, 건국이냐, 아니면 자유냐, 공산주의냐, 이것을 대결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 있는데, 우리가 철수를 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한국은 같이 철수를 했어요. 그 이후에 바로 공산화됐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은 전부 다 호치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동의를 많이 합니다. 호치민이라는 사람은 공산주의 신봉자이지만은 여러 가지 지적인 덕을 가지고 민주주의로서 월남 주민들을 다스려가지고 남쪽에 있는 월남 주민들도 또 북쪽에 있는 월명 주민들도 같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그렇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베트콩이 숲속을 기어다니면서 우리하고 전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군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워낙 잘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적화 통일이 월남이 되면서 300만 정도 규모의 자유민주주의의 앞장선 지도자들을 대부분 다 처형을 했다. 이것은 지금 뒤에서 우리 여성 동지분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저는 문서상으로나 기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사님께서는 월남 공산주의를 호치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덕적인 뭐 이런 걸 부각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 전문용어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지금 자유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싸우는데 북한 공산주의는 당시에 월남의 공산주의보다도 제가 100배 더 악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네들이 70년 동안 김일성의 유일 주체 사상으로서 무장돼가지고 2,500만 우리의 그 동포들이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악랄한 저 족속들이 적파통일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바로 월남이 호치민이가 그렇게 선한 공산주의 사상 가진 자가 300만을 죽였으면 지금 우리는 그보다 10배 이상은 더 죽이지 않느냐. 이런 것이 오늘날 바탕에 깔린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70년간 무장된 1인 독재 세습으로 무장된 또 백두혈통 앞으로 백두혈통이니 뭐 김씨왕조니 이런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촛불혁명도 아닙니다. 촛불반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확실히 인지를 하고 정신무장을 하지 않으면 자유민주주의는 거들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3만불 군대소도 월남이 월등히 월령보다도 무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북한한테 지금 무력으로 지금 제압을 당하지 않습니까? 북한 핵무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인질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정신무장도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정말 거들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그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이 보수 정신만은 약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 강사님 포함해서 다들 동의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사실 그 주제를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그 베트남의 대외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미국과 중국의 평가인데 오늘 그 강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초점이 사실 이렇게 명확하게 조금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아까 전에 저희가 이렇게 강연에서 이렇게 봤던 것처럼 베트남은 미국하고 전쟁한 나라입니다. 근데 전쟁 끝나고 나서 2개월 있다가 수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베트남은 아까 전에 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그 원수는 철저히 원수는 중국밖에 없다. 이게 뭐 중국인도 계시지만 중국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사실 이렇게 친중 정치 문제가 많이 있죠. 그 미국과의 저희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중국 쪽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세력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얼마나 위험한 정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강사님을 초청했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조 대사님께서 이렇게 외교적인 실무적인 경험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베트남 이슈도 있고 미국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 중국에 관련된 질문도 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의사입니다. 김석대라고 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오늘 좋은 강의가 있다고 해서 들으러 왔으니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서로 대치된 대치된 이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북한의 정식 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다,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다. 그러나 최상은 아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제가 의사입니다. 환자가 100명이 있고 의사가 1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 100명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의사 1명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병을 고치는데, 그러니까 참으로 잘된 민주주의는 대표 민주주의죠. 전 국민이 다 촛불 들고 다 나가서 다 떠들면은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딸 둘이 우산 장사가 있고 소금 장사가 있는데, 우산 장사는 비가 오면은 돈을 법니다. 소금 장사는 날이 맑으면 돈을 법니다. 이 아버지는 비가 와야 기뻐하겠습니까? 날이 맑아야 기뻐하겠습니까? 민주주의에는 모든 국민들은 자기가 편해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좋다는 이 미신은 벗어났으면 좋겠다. 플라톤이 얘기하기로 가장 모범적인 정치 제도는 양심적인 독재자가 정치하는 독재주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박정희라는 양심적인 독재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독재를 했는데 자기 걸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행복이 있고요. 그것을 자유민주주의가 좋다는 그 미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대표들을 뽑아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지 모든 국민들이 다 하는 건 아닌데, 촛불 들고 나간 거는 모든 국민들이 다 했다는 데서 우리 민족의 비극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제가 여행을 갔습니다. 가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아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소련 가보면서 다 거지들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거지가 없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그 발걸을 타고 우리가 할롱베이에서 배를 타고 유람을 하면서 그 선장 아들한테 사탕을 매달줬습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째려보는데 그 아이가 말은 서로 안 통하지만 제 아내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놀다가 아버지의 눈초리를 보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큰 배가 아닌데 어디로 사라져서 나타나지라고. 우리가 내릴 때쯤 되니까 이 아이가 왔습니다. 손에 사탕을 쥐고 와서 우리가 준 거는 콜라를 줬습니다. 콜라를 줬는데 그 아이가 사탕을 쥐고 와서 제 아내한테 갚아주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것이 베트남 사람들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그 공산주의라는 아주 악랄한 그 손아귀에서 살면서도 마침내 오늘의 이 융성을 이룰 수 있었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무서운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정신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게 조금 다른데 참으로 무서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세계 최강이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베트남은 분명히 좋은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잘못된 지도자를 만났기 때문이고, 보시면은 몇 개 국어를 하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나쁜 사람은 우리의 적은 우리가 좋거나 똑똑하면 우리가 손해입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은 옳다, 선이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바보는 똑똑한 사람은 바보잖아요. 적은 바보는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여기 왜 왔냐면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 제목을 듣고 왔는데요. 말씀을 다른 데서 해서 제가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선생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적으로 그 경제감 그리고 유대감이 그렇게 뛰어난 베트남도 그 사회적인 시스템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조 대사님 오늘 사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인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아직 많이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잠깐 좀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약간만 듣고 저희가 질문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데 대해서 특히 제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분께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미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제 베트남에서 미국은 지금 제일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84%가 친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까 베트남 미국인들 180만이 돈을 많이 보내는 것도 제가 얘기했고 지금 미국이 베트남의 2대 무역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때문에 베트남이 엄청나게 큰 덕을 보고 있다. 제가 대사할 때 베트남에 1년에 수출이 한 80억 불 정도 됐는데 뭐 지금은 한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베트남에서 만든 그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타블렛 PC하고 수출한 게 다 합쳐가지고 한 460억 불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사 시절에 베트남 국가의 수출이 80억 불이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작년에 11월까지 수출한 게 460억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베트남이 얼마나 근데 그게 주로 이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덕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얼마나 큰 덕을 보았는지. 근데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왜 미국을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본받으려고 그러고 미국의 헌법을 모델로 해가지고 지난 한 50년 아니 한 70년 동안에 한 10여 개국밖에 안 되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수십 개국이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칸트 근대 가장 위대한 철학자이고 세계 인류 역사상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뭐 몇 사람하고 칸트가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칸트의 그 중요한 게 있겠습니다만은 영구 평화론입니다. 평화를 어떻게 하면 영속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이 대부분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 간에는 전쟁이 없다. 근데 그보다 이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칸트가 했는데요. 영구 평화를 하려면은 자유공화제라고 그래야 된다. 그거 정신과 의사 하시는 분 좋은 말씀하셨는데 공화제. 이 공화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나 그거하고 맞습니다. 이 훌륭한 그 자격 있는 의사 같은 분들이 나라 정치를 맡아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기본은 역시 자유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국민들을 위해서는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해야 국민들한테 제일 이득이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공화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최초의 18세기 말에 건설될 때 주된 정신적인 게 공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서민들이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게 뭐라 그럴까? 국가를 잘 다스리려면은 아주 최고 석학들이, 최고 귀족들이, 그 영국 같은 경우에 귀족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생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석학들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평민들이 나라를 다스려서 되겠느냐 했더니 평민들도 할 수 있다. 응? 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귀족 못지않게 자연 상태에서 귀족 같은 사람들이 나온다.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있죠. 왜? 개천에서 용이 난다.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젠틀맨,
민주시민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젠틀맨을 양성하고 할 수 있다 해서 성공한 게 미국입니다. 그 자유공화제, 아까 말씀드린 공화제, 아까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의제예요. 대의제. 하다 보면은 민주주의고 공화정이니까 이 전쟁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 최대한 전쟁을 억제할 것이다. 두 번째, 국가연합입니다. 국가연합은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의 연합으로 하면은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전부 다 주권을 평등하게 하고 작은 나라에게도 발언권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자유통행, 자유통상 이걸 해야 된다. 이거 세 가지 하면은 평화가 영속될 것이다. 그 기대를 가장 이상적인 헌법을 가진 미국에다 기대를 저희가 건다 하는 얘기를 칸트가 한 것이 이 영구평화론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한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옳은 말씀이다. 옳은 말씀이다. 해서 미국이 이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실현하는 게 미국의 외교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로 윌슨 대통령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윌슨의 14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3.1운동 뭐 이럴 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민족 자결주의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이 국민 자결주의입니다. 국민 자결주의. 그 다음에 비밀 조약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조약은 다 공개해야 한다. 예컨대 우리도 우리도 한국의 조선에 대해서 비밀 조약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러시아하고 한테 39도선에서 분할하자 하는 비밀 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싫다고 그랬고 나중에는 또 세분리하니까 러시아가 또 일본 보고 39도선에서 조선을 나누어 갖자는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고 임진왜란 때는 실무 그 사신들 간에 조선을 명과 일본이 38도선에서 분할하기로 완전히 합의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밀 교섭은 이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영토 확장, 더 이상 남의 나라 땅 뺏으면 안 된다. 무역 장벽을 없애야 한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어려운 사람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그 다음에 공포와 궁핍으로부터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항해의 자유, 통상을 증진하기 위해서 항해의 자유, 군비를 축소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루즈벨트의 대서양 헌장 1942년인데 윌슨의 소위 그 14개 포인트도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6.25 사변 때 즉각적으로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유엔군을 우리 한국에 파병해준 한국의 은인이죠. 유엔을 직접 창설하고 물론 그 아이디어는 윌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을 거쳐서 나왔지만 실제로 한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 그 다음에 유엔 못지않게 중요한 게 브레튼 우드스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 무역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세계은행, 월드뱅크하고 IMF를 이 브레튼 우드스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차 대전 이전에 한 300년 동안에 세계 경제가 1%씩 성장을 했었는데 이러한 이 미국의 선도적인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1950년도부터는 세계 경제가 5%씩 성장하는 이런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대단한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인류의 경제가 한 11,000년 전까지는 10,000년에 2배가 됐다고 그래요. 10,000년 걸려서 2배. 그러고 나선 그 다음 1,000년 동안에 2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한 건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유럽하고 일본, 미국에서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전 세계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래서 1%인데 경제 성장이라는 게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다. 그다음 미국의 외교, 미국 외교의 특성이 다른 나라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민주적인 속성이 있어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적의 리더는 좀 똑똑하지 않은 게 좋겠다. 그건 전쟁할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은 민주적인 속성이 있고 이타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대 외교에 있어서는 그전엔 물론 외교에 속이는 게 많았죠. 속이는 게 많았는데 근대 외교에서는 특히 영국이 시작한 게 속이는 거, 미국은 더더욱 더 그러고 속이는 게 외교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타주의, 물론 저도 대사를 하고 외교관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로열티, 제 충성심은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베트남 대사를 하면서 미국에서 근무하면서 유엔에서 근무하면서 나의 또 충성심이 거기에도 가야 됩니다. 유엔의 발전을 위해서 베트남의 경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소위 윈윈 게임을 해야 됩니다.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잘 되자.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도와주면은 베트남은 또 다른 분야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 현대 외교는 영국의 유명한 외교관 출신 아주 문인이 있는데 니콜슨이라고, 그 상대국에 대해서도 로열티가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이 연합사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는 사령관, 더군다나 별넷이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한테 아주 좋습니다. 별넷하고 별셋은 권한의 차이가 많아요. 그 사람들은 최대한의 충성심을 한국에 바칩니다. 자기가 맡은 일,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도덕성, 유엔이란 게 미국이 만든 게, 세계은행 같은 걸 만든 게 도덕 정치를 하자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후에 패전국에도 배상금을 물리지 않고 오히려 마셜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망가진 경제를 복구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황준원이라고 중국 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 외교관이기도 했는데 1880년에 김홍집 수신사, 우리 수신사, 일본의 이제 외교 사절로 보낸 게 수신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영의정이 됩니다. 되는 분인데, 이분한테 우리 한국이 외교 정책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미국하고 통상조약을 체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으니까 책을 하나 써줍니다. 조선의 외교 전략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써주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자냐 하면은 미국은 조선을 이롭게 해주려고 다가가고 있다. 그거는 전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다 아는 거다. 근데 조선은 그걸 모르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통상 통상조약을 빨리 체결하라 라고 써준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주 고약한 나라니까 러시아를 경계해라. 러시아한테 잘못하면 맥힌다. 이런, 그래서 이건 이용장한테도 허가를 물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소위 이용장의 EJ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을 끌어들여서
호랑이 같은 러시아를 견제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청약이라는 걸 했는데, 황준호는 좋은 사람입니다. 양계초 이런 사람들하고 소위 그 손문, 중국의 소위 개혁파 선각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자유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유가 있다는 게, 우리는 이제 벌써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한 지가 이승만 박사께서 한 게 그러니까 48년이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70년? 7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베트남의 경우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었죠. 1950년대 무슨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토크빌이라고, 여러분들 학생들도 계시니까 토크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벌써 아주 그 불란서의 귀족 출신인데 아주 젊은 천재가 있었어요. 30살에 미국에 한 6개월 동안 미국을 방문한 다음에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얘기들이 다 나와요. 이렇게 무식한 우중들이 수술을 하는 게 낫겠느냐, 한 사람이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가 하는 얘기, 그런 걱정을 토크빌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은 뭐 영국군하고 전쟁을 해서 했지만 굉장히 명예로운 혁명이었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것이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모델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의 모델이 되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는 자유가 토대가 돼서, 정치적인 자유가 토대가 돼서 평등이란 게 생겼다. 근데 불란서 혁명에서는 자기들이 최초에는 자유평등을 두 개 다 추구하는 혁명을 시작했는데, 뭐 로베스피에르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뭐 자기들하고 다른 얘기하면 다 단두대 올려서 다 목을 자르고 이러면서 자유를 포기해가지고 결국은 뭐가 됐느냐, 평등해졌는데 나폴레옹의 평등한 노예가 됐다. 그래서 이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은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30살 땐가 쓴 책인데, 지금까지도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저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화주의는 뭐 간략히 얘기하면은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하고 소크라테스가 아주 민주주의 싫어했어요. 대단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탕 가게 주인이 국회의원 나오면 누가 되겠느냐. 사탕 가게 주인이 된다. 왜냐하면 사탕 가게 주인은 뭐 자기가 맛있는 건 다 만들어 줄 수 있고, 뭐 잔치도 크게 하면 다 자기 가서 도와줄 수 있고, 뭐 하는데 뭐 의사는 저 순약밖에 할 줄 뭐 만들 게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떠들고 그러면은 의사는 그렇게 그 사람처럼 얘기 못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누가 되느냐? 그 사탕 가게 주인 같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예측한 대로 그 사람이 나중에 무슨 뭐 이렇게 기소를 당해가지고 젊은이들을 갖다 부패시켰다 하는 죄목으로 기소를 당해서 백인이 편결을 하는데 52대 48로 아슬아슬하게서 사형을 당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자는 게 소위 공화주의예요. 공화주의는 결국은 뭐 로마의 원로원이나 세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에서 상원을 세네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기는 그야말로 그 귀족정,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제일 좋은 게 귀족정이다. 왕을 시킬 사람은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밖에 시킬 사람이 없는데 소크라테스가 역사상 몇 명이나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귀족정으로 아주 소크라테스와는 못하지만은 그 비슷한 제자 같은 사람 한 10명 모아가지고 하는 게 좋다. 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민주주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민한테 제일 좋은 겁니다. 민주주의의 정의 중에 제일 좋은 게 누구예요? 링컨의 정의입니다. For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에요. 그게 넘버원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자격을 갖춘 사람, 아까 말씀하신 의사 같은 사람들이, 전문의들이 모여가지고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이래야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러나 그것이 기초는 역시 자유입니다. 자유의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래요. 자격 있는 사람들.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선진국들은 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 한 사람한테 권력을 다 줘버리면은 그건 반드시 남용한다. 그러니까 권력을 분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균형하고 견제를 맞추도록 해야 된다. 자유, 현능주의, 메리토크라시, 최고의 사람들을 뽑아서 공무원으로 뽑아서 대통령에서부터 무슨 뭐 국회의원, 장관, 말단 공무원까지 이 사람들은 반드시 법에 따라서 법안에서 이 사람들의 파워는 전부 법에서 나온다. 헌법에서 나오고 다른 법에서 나온다. 이게 소위 공화주의입니다. 이게 둘이 합쳐서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케네디 대통령이 한 게 공화주의의 대표적인 발언이라고 그래요. 케네디가 뭐라고 그랬냐면 취임식에서 시민 여러분,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시민 여러분들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질문해라 하는 이런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이러한 것이 공화주의. 근데 지금 그런 무슨 사전에 뭐 제가 자료도 좀 봤습니다만은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가 합쳐서 자유민주주의가 됐다 하는 거는 뭐 말한 걸 찾지 못했는데 그 확실히 맞을 겁니다. 제가 그건 확신을 합니다. 그 지금 미국 200년 전에 200몇십 년 전에 아담스 대통령이 당신들도 우리 같은 체제를 다 갖춰라 그래가지고 아주 질책을 하다시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들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직전에 스트라이트라는 사람이 미국 헌법에 따라서 자유국 연합을 만들면 평화가 영속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저기 간사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그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베트남의 대외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미국과 중국인데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에 그 친중 정치, 그 미국과의 그 굳건한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친중 정치로 폐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왜 미국을 버리면 안 되는지, 왜 친중 정치가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정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중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저도 지금 무슨 질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완전히 이해를 합니다. 완전히 이해를 하는데 친중을 한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조금 내가 몇 번만 얘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사무엘 헌팅턴이라고 교수가 있죠. 왜? 문명 간의 충돌. 문명 간의 충돌. 후쿠야마가 알죠. 역사는 끝났다.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다 끝났다. 나머지 무슨 이념이 이제 다른 이념이 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는 끝났다. 그랬는데 그 이어서 나온 게 세뮤얼 헌팅턴의 문명 간의 충돌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가장 그 뭐라 그럴까 가능성이 많은 그 좋은 아주 좋은 예측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까 여기 중국 학생 어디 가고 안 보이네. 중국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중국을 염두에 두고. 그건 조금 비외교적으로 얘기하면은 IS 중동에 IS 무슨 뭐 그다음에 뭐 오사마 빈 라덴 뭐 그다음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과격 그 이슬람 그 파당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라크라든지 무슨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전쟁이 나가서 앞장서서 이제 소위 무력 제재를 할 때 미국이 나오면 대개 50개국, 60개국 이렇게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을 글쎄 함께 근데 중국이 왜 그런 소위 표적이 되느냐 하면 중국이 사실은 중국은 태생적으로 제국주의예요. 패권주의고.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저 무슨 인도네시아 이쪽까지 바다는 중국이 관장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으로 가까워진다?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절대로. 근데 중국하고 소위 동맹을 하겠다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칫하다가는 어떤 현상이 선과 악의 대결. 그래서 우리가 무슨 중국하고 좀 가까워지면 좋겠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가지고 굉장히 대접 잘 받았습니까? 중국에서? 외교에는요, 이 굴종하면 잘해주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야 돼요. 당당하게 맞서고 진짜 이익이 뭔가. 베트남 사람들처럼 배울 게 제일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역시 뭐 벌써 수교한 지 벌써 20몇 년 되니까 배울 게 제일 많은 건 압도적으로 많은 건 미국이다. 경제적으로도 거기서 기술 배우지, 과학 배우지, 뭐 좋은 제도 배우지, 응? 외교를 어떻게 하면 남의 나라를 도와줄까 하는 이런 외교도 배우지. 얼마나 배울 게 많습니까? 그러고 요즘 뭐 이충근 박사라고 그 파워 폴리틱스, 현실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나라에 대가가 있어요. 굉장히 실력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잘 알려주시고 유튜브에서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얘기 안 하는 소위 도덕 정치, 세계 정치의 민주화, 외교를 통한 자유통상을 통한 평화의 영속, 영구평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물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중국하고. 그러나 캠프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자꾸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 호치민이 왜 소련하고 중국한테 가까이 갔겠습니까? 불란서군을 몰아내려면 총하고 대포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창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일본군들이 거기다 두고 간 거, 그 구식 칼빈총이라고 있죠. 우리 저 군대에 있을 때 그 칼빈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2차 대전 때 쓰던 M1 총 나오기 전에 1차 대전 때 쓰던 총, 그거 맺절어 가지고 불란서군하고 전쟁이 되겠습니까? 국가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국가이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안전 아닙니까? 안보는 전쟁에서 지면 목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가까워지려면,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권입니다. 우리가 북한 인권을 2,500만 동포가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거기 김정은 일가 빼놓고 전부 노예 아닙니까? 물론 잘 먹이는 노예. 뭐 위스키도 먹고 뭐 꼬냑도 먹고 무슨 벤츠도 한 대씩 놓아주고 이 소위 이런 노예도 있고 밥을 굶고 자유로운 전혀 없는 이런 노예들이 얼마나 우리가 민족끼리 뭐 김정은, 김일성 뭐 3대 세습 왕가를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민족주의가 아니고 우리 동포들하고 가까이 당포들에게 자유를 주고 하는 이런 민족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제재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느냐.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는 강행규범이라고 부릅니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200개 가까운 모든 국가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요리조리 해가지고 다 이렇게 허물어 버리려고 한국에 허물어 버리려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됩니까 그게? 중국도 지금 뭐 기회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본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하겠다. 중국도 그러고 있어요. 중국이 안 그래 갔다는 중국 혼납니다. 제가 유엔에서 5년 동안 근무했었는데 중국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에이펙이다 무슨 뭐 아셈이다 이런 국제회의에서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상대해 봤습니다. 제가 40살, 45살 때 그 사람들 70살이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저보고 형님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 저는 26년 동안 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정말 좀 퇴직한 지 9년 됐는데 매달 한 번씩 놀라면서 지난 9년 세월을 보냈는데 오늘 그래도 뭐 아주 정말 대단한 분들이 나라 사랑이 지극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당백의 이런 자세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하면 할 수 있고 중국한테 제일 싸울 때 어리석은 거는 지는 편에 쓰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무슨 장기 두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아니 그 뻔히 알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말에
다 망해가는 청군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군이 뒤따라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 공사관에가 도망가고 왕이.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제가 은근히, 제가 사실 뭐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조금 이례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중국이 G2도 아니고 뭐 과학이 발전하겠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어요? 대학을 하나, 제가 친구가 건설회사 회장하는 친구 하나 있어요. 파리같이 서울을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봐라. 얼마쯤 시간이 걸리겠느냐? 그때 500년 그럽디다. 파리같이 만드는데 500년 걸린다고 그래요. 제가 가본 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파리 같아서 서울을 한번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없느냐.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싸움은 상대가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중국한테 붙어서 우리가 미국을 적으로 돌리겠다. 정말 하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런 훌륭한 큰 복, 그걸 발로 걷어차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미국이 떠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보, 베트남 사람들은 천재들이 나와서, 영웅들이 나와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라를 지켰지만은 저는 끝까지 미국을 붙잡고 있어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88 올림픽에 관해서 제가 일본 고위 외교관한테 88 올림픽은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고 전파하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맞다. 나고야가 경쟁을 하는데 일본 외무성에서는 나고야 그 외교부의 지원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공관이 200개국에 나가 있는데 대사가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일본 외무성은 나고야를 지원하지 않았다. 88 올림픽의 의미가 자유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크게 기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의 OECD 가입, 일본이 적극 지지해서 한국이 OECD가 된 겁니다. 가입이 된 겁니다. 회원국이 된 겁니다. 선진국 클럽이에요.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 하나밖에 없어서 지금 아시아 나라 중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두 나라입니다. 어떻게 OECD 국가가 OECD국이 아닌 중국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꾸 다가가서 살 길을 찾겠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중국의 유학생 여기 왔나요? 있어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건지, 한국이 그러고 자유민주주의로 번성하는 게 중국한테 결코 나쁘지 않아요. 중국이 열등한 500년, 1000년 후진 제도를 가지고 홍콩도 병합을 못하고 대만도 병합을 못하는 이런 나라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런 나라한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러고요. 한국에서 수출하는 무슨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어느 시장에 가서 팔리냐면 70% 이상이 미국하고 유럽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만약에 한국이 조금 더 나가서 좀 전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이란 게 뭐냐 하면 죽는 길을 피하는 거예요. 전략이 돈 좀 무역을 해서 돈 좀 버는 거 이거 전략이 아닙니다.
죽는 길을 피해야 돼요. 망하는 길에 들어서면 안 됩니다. 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한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정면으로 도전해서 북한에 현금을 보내주고 중국하고 뭐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 그러면은 국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있어요. 무디스 뭐 이런데. 한국의 신용등급을, 국가 신용등급을 소위 투자 부적격으로 내리면은, 제가 뉴욕 총영사 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내리려고 예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해서 그걸 막았는데, 그 당시에 경제관료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대요. 무디스가 투자 부적격으로 신용등급을 내렸을 때 한국의 금융산업이 망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길게 걸어도 3시간 이상을 못 건대요. 3시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1시간 내에 망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까지 자꾸 보니까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한국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북한처럼 300만이 굶어 죽게 하고 쌀도 배급 안 주고 뭐 이러면서도 꽝 둘러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못 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1년에 수출을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수출도 제대로 하고 뭐 계속 해가지고 뭐 100억 불씩 1000억 불씩 북한에 갖다 주고 이렇게 하도록 미국이 놔둘 것 같습니까? 유엔이 놔둘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은, 투자 부적격으로 떨어지면은 한국에 있는 모든 은행은 국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신용등급이 좋은 나라의 은행을 통해서 무역 업무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가 20% 30%래요.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 수출해서 버는 게 무슨 5%에서 뭐 7% 이렇다고 그래요. 10% 많으면 10%. 수수료 30% 내고 더 길게 얘기해야 되겠어. 이제 이 정도로 끝내죠. 왜냐하면은 끔찍한 재앙이 옵니다. 끔찍한 재앙이 와요. 그리고 또 무역이 안 되면요. 우리 중산층을 완전히 몰락합니다. 아까 제가 독일이 1불이 이를테면 1마르크였다고 치자고요. 근데 1년 동안에 1불이 1억 8천만 마르크가 됐어요. 소련이 망했을 때 제가 출장을 한번 갔었는데 1루블이 1달러 뭐 잘 나갈 땐 소련이 우리가 더 경제가 튼튼하다 해가지고 1루블이 미화 2달러로 책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련이 망할 무렵에 제가 출장을 갔더니 1불이 11,000루블이더라고요. 그 직원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돈 오늘 다 바꾸지 말고 오늘은 호텔비는 이제 떠날 때 내는 거니까 용돈, 팁 주고 뭐 이러는 거 100불만 바꿔라. 그래서 4일인가 5일 있다 떠나는데 11,000루블에서 11,500루블 됐더라고요.
5일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의 유일한 부는 무역입니다. 부의 원천은. 우리가 쌀을 얼마나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도저히 경쟁이 안 됩니다. 베트남에서 1년에 5천만 톤씩 생산을 하는데 한 1톤에 400불, 500불에 파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쌀을 생산해가지고 한 1톤에 40만 원에 팔 수 있겠어요. 미국을 떠나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면 자유통상을 포기하면은 다시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질문 있으신 분 얘기하세요. 지금까지 오늘 조금 이게 강의는 좀 많이 길었는데요. 사실 이게 대사님께서 이게 내용을 참 많이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중국을 따라가서 절대로 안 됩니다. 미국과 강력한 한미동맹이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또 조대사님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외교관 시국 성명 보셨죠? 네. 그런 일들을 그동안 사실 계속 주도하신 분이세요. 저희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 얘기 나왔죠. 네,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러브스토리 하버드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태희하고 김래원 나오죠?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김태희 봤습니다. 제 식당에서 제 뒤에서 이렇게 밥 먹고 그랬었는데, 거기 영화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여행을 떠나는데 의료 봉사 여행을 떠나는데 김태희가 버스 안에서 가방을 이렇게 쏟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씩 이렇게 주워 담는데 김래원이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이렇게 설이 낀 차창에 이렇게 시를 씁니다. 이 시의 내용이 뭐냐면은 천사의 날개를 꺾을 힘이 없어서 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내 곁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씁니다. 예, 사랑한다고 할 때,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좀 있으면 결혼하는데요. 근데 제가 결혼할 친구를 아주 사랑한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힘으로 제압하고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인격이, 존귀한 인격이고, 그 친구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저를 선택해야지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 얘기가 나옵니다. 선악과 얘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선악과를 거기다 두셨을까? 타락할 걸 알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거기다 이렇게 두신 거는 우리를 로보트,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고 사랑해야 되는 로보트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거기에 두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해하는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완성하려면은 동등된 존재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 이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아까 전에 말씀 주셨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민주주의는 단순 다수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로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공화주의입니다. 단순 다수결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공화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공화국, 이 가치가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가치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자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북한에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도 자기들을 공화국이라고 해요. 공동체의 가치가 있습니다. 북한이 지키고 있는 공동체의 가치가 뭡니까? 김씨 왕조입니다. 김씨 왕조가 북한에서 공동체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공화국은 공동체의 가치는 자유와 인권입니다.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그 존엄, 이 가치를 우리가 북한에 실현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는 SNL 트루스 포럼은 이 자유와 진리의 가치가 북한 땅에 실현된 날까지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